안녕하세요. 책방 순이입니다. 오늘은 프란츠 카프카의 시골 의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무척 당황했다. 급박하게 여행을 떠나야 했기 때문이다. 중환자 한 명이 10마일 거리의 마을에서 기다렸다. 세찬 눈보라가 나와 그 마을 사이의 아득한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나는 가볍고 바퀴가 크며 우리의 시골길의 안성맞춤인 마차 한 대를 갖고 있었다. 모피 외투로 몸을 감싸고 왕진 가방을 든 나는 이미 여행 준비를 마치고 마당에 서 있었다. 그런데 말이 없었다. 그 말이 내 말은 얼음장처럼 추운 겨울에 너무 혹사한 탓에 어젯밤에 죽었다. 하녀가 말 한 피를 빌리기 위해 지금 마을 여기저기를 뛰어다니고 있다. 하지만 가망이 없었고 나는 그럴 줄 알았다. 눈이 점점 더 많이 쌓여서 점점 더 움직일 수 없게 되자 나는 할 일 없이 우두커니 서 있었다. 대문 앞에 하녀가 모습을 드러냈다. 혼자였다. 그녀는 램프를 흔들어댔다. 그러면 그렇지. 누가 지금 이런 여행을 하는데 말을 빌려주겠는가. 나는 다시 한번 마당을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거닐었다. 하지만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다. 마음이 산란하고 괴로워서 이미 몇 년째 사용하지 않는 돼지 우리에 부서진 문을 발로 걷어찼다. 그러자 문이 열렸고 경첩 부분이 떨어졌다 붙었다 하면서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말이 풍기는 것 같은 온기와 냄새가 흘러나왔다. 우리 안에는 희뿌연 마구간용 램프가 줄에 매달려 흔들거렸다. 낮은 판자로 칸막이를 한 창고에서 웅크리고 있던 푸른 눈의 한 남자가 놀란 얼굴을 드러냈다. 그는 내 발로 기어 나오면서 마차를 준비할까요? 라고 물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단지 우리 안에 무엇이 더 있는지 살펴보려고 몸을 숙였다. 하녀가 내 옆에 서 있었다. 사람들은 자기 집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른다니까요. 그녀가 이렇게 말하자 우리 둘은 소리내어 웃었다. 헤이 형제, 헤이 누이, 아부가 소리쳤다. 그러자 힘세고 옆구리가 튼실한 말 2마리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다리를 몸에 착 붙인 채 낙타처럼 잘생긴 머리를 숙이고 단지 몸통을 돌리는 힘만으로 문구멍을 빠져나왔다. 2마리 말 때문에 문구멍은 틈새가 없이 꽉 찼다. 그러나 밖으로 나오자마자 다리가 긴 말들은 더운 김을 내뿜으며 몸을 고추 세웠다. 그를 도와주거라. 내가 이렇게 말하자 온순한 하녀는 서둘러 마부에게 마구를 건네줬다. 그런데 하녀가 그의 곁으로 다가가자마자 마부는 그녀를 껴안더니 자기 얼굴을 그녀의 얼굴에 마구 비빈다. 하녀는 비명을 지르며 내게 도망쳐온다. 하녀의 뺨에는 이빨 자국이 2줄로 붉게 새겨져 있다. 짐승 같은 놈. 나는 격분해서 소리친다. 채찍 맛을 봐야겠어? 그러나 나는 그가 낯선 사람이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며 누구도 남을 도와주지 않는 이 시점에 자발적으로 나를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이 불현듯 떠오른다. 내 생각을 알아채기라도 한 듯 그는 내가 위협해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단 한 번 고개를 돌려 나를 쳐다볼 뿐 여전히 2마리 말에 정신이 팔려있다. 그러고는 올라타십시오 라고 말한다. 정말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다. 나는 이렇게 멋진 마차에 타본 적이 없다는 걸 상기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올라탄다. 그런데 마차는 내가 몰겠네. 자네는 길을 모르니까. 내가 말한다. 물론이죠. 함께 가지 않을 겁니다. 전 로자 곁에 있겠습니다. 그가 말한다. 안 돼요. 로자는 소리치면서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직감하고 집 안으로 달려들어간다. 나는 그녀가 문에 빗장을 덜커덩 거는 소리를 듣는다. 자물쇠가 찰칵 채워지는 소리가 들린다. 나는 그녀가 복도와 여러 방을 질주하면서 몸을 숨기기 위해 불이란 불은 모조리 다 끄는 것 또한 본다. 나랑 같이 가세. 나는 마부에게 말한다. 같이 안 가면 난 여행을 포기하겠어. 아무리 급한 일이라 해도 말이야. 여행의 대가로 저 소녀를 자네에게 넘겨주고 싶지는 않아. 이랴! 마부는 이렇게 외치며 손뼉을 친다. 마차는 급류에 휩쓸린 나무처럼 갑자기 확 끌려간다. 마부가 돌진하는 바람에
집에 문짝이 부서지고 빠개지는 소리가 나고 이어서 내 눈과 귀는 모든 감각을 향해 골고루 파고드는 질주를 고스란히 느낀다. 그러나 그것도 한순간일 뿐이다. 내 집 바로 대문 앞에서 환자 집 마당이 열리는 것처럼 나는 벌써 그곳에 와 있기 때문이다. 말들은 다소 곳이 서 있다. 어느새 눈보라는 그쳤고 사방에 달빛이 비친다. 환자의 부모가 집에서 달려나오며 환자의 여동생도 뒤따라 나온다. 그들은 나를 마차에서 거의 들여내다시피 한다. 나는 그들의 혼란스러운 얘기를 듣고서는 아무것도 알아차릴 수 없다. 환자가 있는 방의 공기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다. 아무렇게나 내버려둔 화덕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른다. 나는 창문을 열어젖힐 것이다. 하지만 우선은 환자를 살펴보려 한다. 마르고 열은 없으며 몸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고 멍한 눈초리에 셔츠도 입지 않은 소년이 깃털 이불 아래에서 몸을 일으켜 내 목에 매달리며 귀에 대고 속삭인다. 의사 선생님, 저를 죽게 내버려 두세요. 나는 주위를 둘러본다.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소년의 부모는 말없이 몸을 숙이고 내 진단을 기다리고 있다. 여동생은 왕진 가방을 올려놓을 의자를 가져왔다. 나는 가방을 열고 진료기구를 찾아본다. 소년은 자신의 당부를 떠올려 주려는 듯 침대 밖으로 손을 내밀어 줄곧 내 쪽을 더듬는다. 나는 핀셋을 집어들고 촛불에 비춰 살펴본 다음 다시 내려놓는다. 그러면서 신성모독이 되는 생각을 한다. 그래, 이런 경우에는 신들이 도와주시는구나. 말이 없으니까 말을 보내주시고 사정이 급하니까 한 마리를 더 보내주셨어. 게다가 덤으로 마법까지 보내주시다니. 그제야 나는 다시 로자가 생각난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그녀를 구하지? 그녀는 내게서 10마일이나 떨어져 있고 마차 앞에는 다루기 어려운 말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녀를 마부의 소나기에서 빼낼 수 있지? 그런데 이 말들은 지금은 어떻게 된 일인지 가죽 고삐가 풀려 있어.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창문들이 밖에서 안으로 밀쳐져 열려 있다. 말들은 창문 안으로 각각 머리를 들이밀고는 가족이 놀라 비명을 지르는데도 동요하지 않고 환자를 관찰한다. 어서 다시 돌아가야지. 나는 말들이 돌아가자고 요구라도 하는 것처럼 속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너무 더워서 내가 얼이 빠졌다고 생각한 여동생이 모피 외투를 벗겨주는 것을 나는 내버려둔다. 럼주 한 잔을 건네면서 노인은 내 어깨를 툭툭 친다. 자신이 아끼는 귀한 물건을 내놓았으니 그렇게 친밀감을 표현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나는 고개를 가로젓는다. 노인의 옹졸한 생각에 기분이 상한다. 내가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사양한 것은 오직 이런 이유 때문이다. 환자의 어머니는 침대 옆에 서서 나를 그곳으로 유인한다. 난 그녀의 뜻에 따르고 말 한마리가 천장을 향해 큰 소리로 울부짖는 동안 내 머리를 소년의 가슴에 갖다 댄다. 나의 축축한 수염이 몸에 닿자 소년은 벌벌 떤다.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소년은 건강하다. 소년은 몸에 피가 잘 돌지 않는 상태인데 걱정이 많은 어머니가 커피를 많이 마시게 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소년은 건강하니까 단번에 밀쳐서 침대에서 몰아내는 것이 상책이다. 나는 세상을 개혁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소년을 그냥 누워있게 내버려둔다. 나는 이 지역에 고용된 의사인데 사실 너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먼 변두리까지 다니며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 보수는 보잘것없지만 남에게 베풀고 언제라도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아직 로자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한다. 그러고 보면 소년의 말이 맞을지도 모르며 나도 죽고 싶은 심정이다. 이 끝없는 겨울에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단 말인가. 내 말은 죽어버렸고 마을에는 내게 말을 빌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나는 돼지우리에서 마차를 끌어내야 한다. 만약 우연히 거기에 말들이 없었다면 암태지들에게 마차를 끌게 해야 했을 것이다. 사정은 이러하다. 그리고 나는 가족들에게 고개를 끄덕인다. 그들은 이런 사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며 설령 안다고 해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처방전을 쓰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그 외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제 그러니까 이곳에서 나의 방문은 끝날 것이다. 사람들은 이번에도 나에게 쓸데없이 헛수고만 시켰는데 이런 일에는 이골이 났다. 이 지역 전체에서 사람들이 모두 야간 비상벨을 눌러 나를 괴롭힌다. 그런데 이번에는 로자마저 희생돼야 했다. 여러 해 동안 우리 집에서 살았지만 내가 별로 주목하지도 않은 아름다운 소녀 말이다. 이런 희생은 너무 큰 것이다. 이 가족은 아무리 선의를 다해도 로자를 나에게 돌려줄 수 없고 내가 이 가족에게 덤벼들지 않기 위해서는 술책을 부려서라도 내 머릿속을 임시 방편으로라도 어떻게든 정리해둬야 한다. 그런데 내가 왕진 가방을 닫고 모피 외투를 달라고 손짓하자 가족들이 모여선다. 아버지는 킁킁거리며 손에 든 럼주의 향을 맡고 어머니는 아마 내게 실망한 모양인지 사람들은 도대체 내게 뭘 기대하는 걸까? 눈물을 글썽이며 입술을 깨물고 여동생은 피투성이가 된 손수건을 흔들고 있다. 어떻게든 나는 사정에 따라서 소년이 어쩌면 정말 아픈 것인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할 각오가 돼 있다. 소년에게 다가서자 소년은 마치 자기에게 엄청난 효력이 있는 수프라도 가져다 준 것처럼 내게 미소를 짓는다. 아, 그때 두 마리의 말이 울부짖는다. 저 높은 곳의 명령을 받은 이 소음은 아마 나의 진찰을 쉽게 해줄지도 모른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알게 된다. 소년은 정말로 아픈 것이다. 소년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에 손바닥만한 상처가 열려 있었다. 장밋빛 상처는 농담에 큰 차이가 났는데 움푹 들어간 곳으로 갈수록 짙고 가장자리로 갈수록 옅어졌다. 부드러운 나달 모양으로 일정하지 않은 크기의 핏방울이 맺혀 노천 광산처럼 드러나 있다. 좀 떨어져서 보면 상처는 이런 모습이다. 가까이서 보면 상태가 더욱 심각하다. 누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지막하게 외마디 비명을 지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굵기와 길이가 내 새끼손가락만 하고 그 자체가 장밋빛이면서 더군다나 피까지 묻어있는 벌레들이 상처의 안쪽에 달라붙은 채 하얀 머리와 수많은 다리를 움직여 밝은 곳으로 나오려고 꿈틀거린다. 불쌍한 소년, 너를 도와줄 수가 없다. 나는 너의 커다란 상처를 찾아냈다. 너의 옆구리에 생겨난 이 꽃 때문에 너는 파멸을 맞고 있다. 가족들은 내가 일하는 것을 보고 행복해한다. 여동생이 그 사실을 어머니에게 말하고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아버지는 몇몇 손님에게 말한다. 손님들은 까치발로 걸으며 양팔을 벌려 균형을 잡고 달빛을 받으며 열린 문으로 들어서고 있다. 소녀는 자신의 상처 안에서 오글거리는 것에 아주 질색을 하고 흐느끼면서 속삭인다. 나를 구해주실 거죠? 내가 사는 지역의 사람들은 이런 식이다. 항상 의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한다. 그들은 옛날에 신앙을 잃었다. 사제는 자기 집에 죽치고 앉아서 사제복이나 하나씩 쥐어뜯고 있다. 하지만 의사는 외과 수술을 하는 섬세한 손으로 모든 일을 해내야 한다. 뭐 마음대로 생각하라지. 나는 자원에서 나선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나를 성스러운 목적을 위해 사용하겠다면 나는 그것 또한 그렇게 하게 내버려둔다. 하녀를 빼앗긴 늙은 시골 의사인 내가 무슨 더 나은 것을 바랄 것인가. 그리고 그들, 가족과 마을의 원로들이 와서 나의 옷을 벗긴다. 선생님을 앞세운 한 학교 합창단이 집 앞에서 가사에 아주 단순한 멜로디를 붙여 노래를 부른다. 그의 옷을 벗겨라. 그러면 그가 치료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치료하지 않으면 그를 죽여라. 그는 단지 의사일 뿐, 단지 의사일 뿐. 그런 다음 나는 옷이 벗겨진 상태에서 손가락으로 수염을 만지고 머리를 숙이고 사람들을 조용히 바라본다. 난 더없이 침착하고 이 모든 사람보다 우월하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럼에도 그것은 내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이 내 머리와 발을 붙들고 나를 침대로 옮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나를 벽을 향해 상처가 있는 쪽으로 눕힌다. 그러고는 모두 방에서 나간다. 문이 닫히고 노래도 잠잠해진다. 구름이 달을 가리고 침구가 나를 따스하게 감싼다. 열린 창들에서는 말들의 머리가 그림자처럼 흔들린다.
누가 내 귀에 대고 말하는 소리가 들린다. 아시겠어요? 저는 선생님을 거의 신뢰하지 않아요. 선생님은 어딘가에 내동댕이 쳐진 것이지 제 발로 걸어온 것은 아니지요. 선생님은 도움을 주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는 내 침대를 비좁게 하고 있을 뿐이에요. 선생님의 눈을 후벼파면 제일 좋겠어요. 내가 말한다. 맞는 말이야. 수치스러운 일이지. 그래도 나는 의사거든. 나더러 어떡하란 말이냐. 내 말을 믿어주게나. 나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라네. 저보고 그런 변명에 만족하라고요? 아, 그래야만 하겠지요. 언제나 저는 만족해야만 하니까요. 저는 아름다운 상처를 지니고 이 세상에 나왔어요. 그것이 제가 지닌 전부였어요. 젊은 친구, 내가 말한다. 자네의 결점은 통찰력이 없다는 거야. 온갖 병실에서 환자들을 두루 겪어본 내가 말하는데 자네의 상처는 그리 심한 것이 아니야. 예리한 각도에서 도끼로 2번 내리찍어 생겨난 상처야. 많은 사람이 숲속에서 옆구리를 드러내놓고 있으면서도 도끼 소리를 거의 못 듣지. 심지어 도끼 소리가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와도 거의 못 듣지. 정말 그런가요? 아니면 열에 들떠있는 저를 속이려는 건가요? 정말 그렇다네. 공직에 있는 의사의 명예를 걸고 하는 말을 받아주게. 그는 내 말을 받아들였고 조용해졌다. 그런데 이제는 내 구원을 생각할 때였다. 말들은 아직도 충실하게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나는 옷가지와 모피 외투, 왕진 가방을 재빨리 주워 모았다. 옷을 입느라 꿈을 대며 지체하고 싶지 않았다. 말들이 이곳에 올 때처럼 빨리 달려준다면 난 말하자면 이 침대에서 나의 침대로 단번에 뛰어들게 될 것이다. 말 한 마리가 창에서 순순히 물러났다. 나는 짐꾸러미를 마차 안으로 집어던졌다. 모피 외투는 너무 멀리 날아가서 달랑 한쪽 소매만 갈고리에 걸렸다. 그 정도면 충분했다. 나는 말 등에 뛰어 올랐다. 가죽고삐들은 풀어져서 질질 끌리고 말과 말은 제대로 연결돼 있지 않고 마차는 뒤에서 덜커덕거리고 마지막으로 모피 외투는 눈 속에 처박혀 있었다. 이랴! 내가 외쳤다. 하지만 마차는 신나게 달리지 않았다. 우리는 노인들처럼 눈 덮인 벌판에서 천천히 이동했다. 뒤에서는 아이들이 부르는 새롭지만 잘못된 합창이 오랫동안 들려왔다. 기뻐하라 너희 환자들이여. 의사가 너희들의 침대에 누웠다. 이래가지고는 결코 집으로 못 갈 것이다. 한참 잘 나가던 나의 의사생활도 끝장났다. 후임자가 내 자리를 훔쳐간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 그가 나를 대신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내 집에서는 역겨운 마부가 난동을 부리고 로자는 그의 재물이 됐다. 나는 그 일을 떠올리고 싶지 않다. 늙은 나는 벌거벗은 채로 가장 불행한 시대에 혹한에 내던져져 저 세상의 말들이 끄는 이 세상의 마차를 타고 떠돈다. 나의 모피 외투는 마차 뒤에 매달려 있지만 내 손은 그것에 닿지 않는다. 몸을 움직일 수 있는 환자 무리 중에서는 어느 누구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속았어. 속았어. 한 번 잘못 올린 야간 비상벨 소리에 응했는데 결코 다시 돌이킬 수 없다. 1917년 봄에서 여름 사이에 만들어진 작품입니다.